네, 코로나19 확산 비상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정치부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총선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운동 방식도 많이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석승 반장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의 이모저모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300명의 국민 대표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총선이 있는 4월의 첫날 여야는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4.15 총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 시작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쟁을 이겨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며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서 이 정권의 무능을 철저하게 반영해 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판하는 그러한 선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은 오늘 오전에 중앙선대위 지도부가 다 함께 현충원을 찾기도 했는데요. 잠깐 보시죠. 자, 김종인 위원장, 황교안 대표, 박형준 위원장 등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차례인데요. 자,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자, 보시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 갑자기 손을 내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옆에 있던 김종인 위원장도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원래 자세를 유지합니다. 자, 알고 보니까요, 이 황 대표 왼편에서 참배를 진행하던 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이 묵념을 하듯 목례를 한 것을 보고 황교안 대표가 자세를 바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헌화와 참배가 진행이 되고 이제 곧 방명록을 이제 쓰게 될 텐데요. 자, 이 황교안 대표부터 방명록을 남기고 자, 뒤이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방명록을 쓰기 시작합니다. 무슨 내용을 쓰는지 봤더니 자, 자유민주 국가를 회복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남깁니다. 자, 날짜와 이름을 쓰면 되는데 자, 뭔가 썼다가 급히 지우고 다시 이름을 남깁니다. 자, 봤더니요, 미래통합당을 써야 하는데 민이라는 글자를 처음 썼다가 지웠네요. 자, 민자로 시작하는 말, 자, 민주당이 있죠. 자, 김종인 위원장은 4년 전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데 자, 혹시 이 민주당과 헷갈린 걸까요?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공식 선거운동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내일부터는 선거 벽보 그리고 현수막 거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 같으면 선거 로고송도 곳곳에서 들렸을 것 같은데 이번 총선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여야 각 당 모두 로고송 유세를 어찌해야 할지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방송에서라도 우선 들어보시죠.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이번 총선 대표 로고송으로 꼽은 노래입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힘들고 어려운 생활에 지쳐도 보이는 희망은 미래통합당. 그 누가 아무리 자기를 찍으라고 말해도 핑크핑크 미래통합당. 역사는 말한다 통합을 원해요. 시대를 앞서는 미래통합당. 자, 그리고 저희도 많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이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모두 로고송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개사를 각각 어떻게 했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나비 하나 날지 않던 나의 가슴에 재개발해 주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 벽보는요, 내일부터 아마 거리에서 보게 될 텐데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서 맞붙는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벽보 잠깐 먼저 보시죠. 자, 두 사람 모두 소속당의 상징색을 이용해서 배경부터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자, 두 사람 모두 또 넥타이도 배경색과 맞췄네요. 자, 그리고 후보의 얼굴을 보시면요, 이낙연 후보는 밝게 웃는 사진을 사용을 했고 황교안 후보는 살짝 미소를 보이는 사진을 썼습니다. 자, 슬로건도 보면 이낙연 후보는 국난 극복, 종로 도약 4글자씩을 맞췄고요.
황교안 후보는 5글자씩 맞춰서 힘내라 종로, 바꿔야 산다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자, 또 황교안 후보는 지역 공약을 한쪽에 실었고 이낙연 후보는 지역 공약은 없는 대신 본인의 이름 위에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쪽에 각자의 경력도 담았는데 황교안 후보는 이 박근혜 정부 당시의 대통령 권한대행 경력은 따로 넣지 않았네요. 자, 내일 서울 종로거리 곳곳에서 이 벽보 곳곳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총선 관련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민이라고 썼다가 바꿨는데요. 민자로 시작되는 게 이제 구석승반장 민주당 얘기했는데 민주당 말고는 없습니까? 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미래통합당에 오기 직전에는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일단 민자로 시작하지 않고요. 예. 뭐 일부에서는 민주당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김종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를 맡았을 때도 그 서명을 찾아봤더니 민주당이라 쓰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민자가 뭔지는 좀 본인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민자라고 해도 민생당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지낸 바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또 황교안 대표 벽보를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권한대행 어떻게 보면 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총리보다 더 센 직함인데 이걸 뺐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적익 반장이 잠깐 해석을 해보면. 일단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직책을 맡게 된 거였잖아요. 하지만 예.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어쨌든 보수 세력의 통합, 집결을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 그 권한 대행이라는 직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그 직책은 좀 제외하지 않았나 좀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또 뭐 친박의 이미지가 씌워지는 것도 좋지는 않을 테고 복합적인 의미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내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선거운동은 내일부터 14일 그러니까 투표일 전날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인터넷과 전자우편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투표일인 15일에도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 공직선거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선거운동이 제한된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탄생하면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우선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 소속 관계자가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지지 유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궁금하실 텐데 되는 사람도 있고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선 당 차원의 다른 당에 대한 지지 호소는 당연히 안 되고요. 지역구 후보자나 선거 사무원 역시 다른 당 유세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개인적인 유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시민당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지역구에 출마한 이낙연 위원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종인 통합당 선대위원장은 한국당의 지지를,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황교안 대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재외국민 투표도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투표를 못하는 곳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오늘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총선 재외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오늘 피지대사관 재외 투표소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66개국 96개 투표소에서 오늘 6일까지 진행됩니다. 투표는 이 기간 중에 각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루어지고요.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신분증 외에도 이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또 영주권 증명서 등 국적 확인서를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상당수의 재외국민들은 이 한 표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50개 나라 86개 재외공간의 재외선거 사무가 중단됐는데 이에 따라서 재외국민 50% 절반 정도가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서 사무 중지를 하는 공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미국은 전체 13개 공간에서 4만여 명의 투표가 모두 취소됐고요. 캐나다와 아르헨티나,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도 전체 선거가 취소됐습니다. 다만 중국은 우한 총영사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투표가 가능하고요. 일본 역시 전 지역에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 투표를 하고 난 다음 개표 작업도 문제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재외국민 선거의 경우에는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지를 국내로 회송을 해서 선거 당일 그 개표를 하잖아요. 예. 자,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항공편이 마땅치 않은 곳이 많아서 오는 15일까지 이 국내로 투표지를 회송을 할 수 있을지 좀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 선거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는 전쟁이나 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이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관위에서 개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투표지를 현재 공간에서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서 현장에서 개표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투표한 사람은 원래는 이 투표지가 우리나라로 와서 선관위가 개봉을 하게 돼 있는데 항공편이 없다. 그러면 중국 제외 선관위에서 개표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근거지가 있잖아요. 예. 그 근거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온 다음에 거기서 개표를 하게 되는데 만일 항공편이 부득이하게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국내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예. 현지에서 개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법적 근거가 되는지를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이게 거죠. 사실 8만 명 넘게 투표를 못하게 된다는 것은 투표권 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각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교통도 끊겼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 미국이나 유럽 등이 이렇게 어렵게 된 지 벌써 2주가 넘게 됐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해서 투표를 못하는 사람을 최소화시켰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다뤘었죠. 미래통합당의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미래통합당에서 사과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에서 한 방송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하고 임기 마치면 무상급식을 주면 된다 하면서 교도소를 보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내놔서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 미래통합당이 사과를 했습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공식 유튜브 방송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당 소속 후보와 관계자들에게 말 한마디가 선거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 오늘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방송기자클럽에서 초청한 이런 토론회를 가졌는데 이번에 이제 미래통합당이 몇 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목표치를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동안 과반 의석을 달성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나름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당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면 시중 여론조사 기관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말할 수 없지만 숨겨진 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로 선거에서 패배할 시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경제를 망가뜨린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게 현장 국민의 소리라고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는 통합당이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발언 중에 좀 논란이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황 대표가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이 조주빈의 N번방 관련 언급이었는데 그러니까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내용이 적절치 않구나 해서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좀 달라야 된다, 판단이 달라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죠. 네, 오늘 이 토론회 도중에요. N번방 회원으로 추정되는 26만 명의 신상 공개가 전부 가능하냐 이런 걸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 대표는 호기심에 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까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텔레그램 N번방에 참여를 하려면 메신저를 설치한 뒤에 특정 대화방에 들어가서 운영진에게 이 비트코인 등 일정 비용을 보내야 강제 퇴장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이 호기심만으로 방을 찾을 수 있는 회원이 있다라는 언급 자체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비판이 이어지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는 토론회를 마친 뒤 한 4시간여 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은 법리적인 차원에서 이 처벌의 양형에는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일반적인 얘기였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가해자와 관련된 전원은 이런 일반적인 잣대에도 해당될 수 없다며 용서받을 수도 없고 또 용서해서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또 이들 전원이 누구고 또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라고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의 프레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다른 선거와 달리 딱히 명확한 이슈, 즉 프레임이 좀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원래 이제 야당은 정권 심판론, 여당은 야당 심판론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인 재난,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직은 큰 관심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 또 일부에서는 다른 정당을 견제하기 위해 계속 프레임을 만들어내는데요. 최근 하나의 프레임이 등장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선거에서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코끼리가 떠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대선 때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당시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안 후보는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강변을 했지만 안 후보가 이 말을 꺼낸 순간 사람들 머릿속엔 안철수, MB 아바타가 박혀버렸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피하고 싶은 코끼리, 서초동과 광화문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이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민주당의 총선 대응 논리 문건입니다. 조국 사태와 같은 예민한 이슈는 찬반 입장을 말하지 말거나 해석해 설명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이니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넘어가라, 모범 답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어느 한쪽 편에 섰다간 괜히 표만 떨어진다는 생각인 듯합니다. 반면 다른 야당들의 생각은 다른 듯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앞다퉈 조국 전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아니라 조국이 먼저인 나라를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회의 공정은 아빠 찬스, 과정의 공정은 문서 위조, 결과의 평등은 부정 입학이 되는 나라. 유독 총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장관에게 맞서는 모습 혹은 장관에게 대항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치열하게 싸웠어야 합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통합당은 중도 보수층, 열린민주당은 조국 지지층, 정의당은 청년 진보층의 결집을 노린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당만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열린민주당과 본의 아닌 비례정당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시민당도 조국 논란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신현영 후보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비판했던 과거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총선 프레임 전쟁의 중심에 선 조국 전 장관, 어느 당의 셈법이 맞을지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종혁 반장, 미래한국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대선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 공식석상에서 한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4.15 총선 직후 선거 악법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범법 혐의자 조국은 조국 사수 1중대, 2중대의 힘을 얻고 대통령에 나설지도 모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실제로 한때 차기 대선 주자군으로 꼽히면서 여론조사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었죠.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으로 조 전 장관의 측근으로 불립니다. 열린민주당 황희석 비례대표 후보, 최근 조 전 장관을 중종대 개혁을 추진하다 모함을 당해 기묘사화 피해자가 된 조광조 선생에 빗대서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정치는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생물이란 말처럼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앞으로 정치 행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좀 먼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도 놓아주라고 했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열린민주당에서는 핵심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각 활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또 열린민주당, 어떻게 보면 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두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을, 성과 이름을 나눠 가진 듯한 모습이어서 좀 헷갈리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에 공방이 좀 도를 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비례대표 후보가 DNA 검사를 하면 민주당과 열린당 관계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후보가 또 반응을 내놨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씨라는 성을 같이 쓰는데 열린민주당은 열린씨라는 이렇게 성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집안이냐 뭐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는 정치적 공방 수준에서 뭐 받아들일만 뭐 했는데 자 열린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이 정청래 후보의 말을 재반박하면서 논란이 나온 겁니다. 임재범과 손지창도 성씨가 다르다 이렇게 응수를 한 거죠. 자 뭐 임재범 씨와 손지창 씨 두 사람의 뭐 관계에 대해서는 따로 뭐 설명을 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적인 싸움에 아무 관계도 없는 이 개인 가족사까지 끌어다 언급한 건 좀 도를 넘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부 나옵니다. 예,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계속 어긋나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선 공약을 내놨는데 이게 좀 또 구설수에 올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당이 어제 선관위에 10대 공약을 제출을 했는데요. 매달 전 국민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겠다.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두고 당장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에게 매달 60만 원을 주려면 정부 예산의 70%에 이르는 350조 원을 퍼부어야 한다면서 선거가 장난이냐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열린민주당도 북한을 이웃 국가로 규정하는 건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당장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시민당은 선관위에 제출했던 공약을 철회했습니다. 사실 집권 여당의 뭐 형제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전 국민에게 60만 원씩 준다. 일단 준다면 좋아 보이지만 현실성이 있냐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시민당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시민당에서는 그 시대전환이라는 소수 정당에서 관련 공약을 취합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무자가 실수로 선관위에 공약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일단 소수 정당 탓으로 돌리긴 했지만 정당을 급조해서 만들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무자 실수라는데 일부 관계자들은 또 실수가 아니다. 이게 원래 우리 공약이다. 이런 주장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당이 어쨌든 오늘 오전에 공약을 다시 제출했죠.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예, 일단 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화면이 나가는데 그 왼쪽과 오른쪽 공약 어떤 점이 좀 달라 보이십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노안이 있어서 먼 모니터에 글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요. 예, 하나는 민주당 그리고 하나는 시민당이 오늘 오전에 새롭게 제출한 공약인데요. 양 정당의 공약이 순서부터 이행 방법까지 복사해서 붙여놓은 듯이 똑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예, 그렇습니다. 똑같네요. 지금 글자까지 다 똑같고. 예. 이게 문제가 되자 시민당은 3시간 만에 또 공약을 철회하고 오후에 다시 세 번째 공약을 내놨습니다. 예. 이번에는 시민당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실제로 공약이 아니라 임의로 제출한 공약이라는 설명인데요. 오후에 정리된 공약을 내면 될 걸 굳이 오전에 그것도 민주당과 똑같은 임의의 공약을 왜 올렸는지 이건 좀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유튜브 채널에서 어제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도를 넘은 막말을 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유승민 의원이 이걸 지적하고 나섰죠. 네, 유승민 의원이요.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 건 지난 3년 동안 자유한국당 시절에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직접 비판을 했습니다. 유 의원은 통합당이 멀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욕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욕하는 걸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고요. 그렇게 해서는 총선도 대선도 절대 못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또 유 의원은 과거에 부패하고 기득권에 물든 낡은 보수가 아니라 새로운 보수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게 국민들의 마음에 전달되어야 한다. 나라를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통합당이 멀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통합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지적 같기도 한데요. 오늘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의원 관련돼서 또 언급한 게 있죠. 네, 사실 이 미래통합당이 출범한 뒤에 황교안 대표랑 유승민 의원이 좀 따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여전히 좀 껄끄러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황 대표가 유 의원과의 관계가 어떠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유 의원은 자유우파의 소중한 자원이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통합 직후에 유승민 의원에게 몇 번 전화를 했고 엊그제도 전화를 했지만 유 의원이 전국 현장을 다니고 있어서 연결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좀 소원하다는 점을 내비친 겁니다. 잠시만요.
저 그래픽을 잠깐 보면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전국 현장을 다니고 있어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산간 벽지도 다 전화가 터지는데 전국을 다니고 있어서 연결이 안 된다는 건 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황 대표 입장에서 유승민 의원이 나를 피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러이러한 여건상 전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70년대도 아니고 사실 전국과도 다 전화 통하잖아요. 예, 아마 저건 뭐 간단히 얘기하면 유승민 의원이 전화를 안 받고 있거나 또는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의원 전화번호를 잘 모르거나 둘 중 하나 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저녁에 부장한테 전화하면 부장도 전화 통화가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예, 뭐 비슷한. 그때 제가 방송 중에 무음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무음으로 해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서로 드러내놓고 협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걸 좀 보도록 하죠. 민주당에서도 이제 유승민 의원처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인데 내일부터인가요? 총선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네, 내일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원 유세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첫 번째 그 돕는 후보 누군지 아시나요, 부장? 저도 뭐 뉴스 보고 알고 있는데 청와대에 같이 있었던 고민정. 네, 맞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전 대변인을 돕기 위해 서울 광진을을 찾는데요. 임 전 실장은 뭐 고민정 전 대변인 외에도 요청이 들어온 일부 지역구를 찾아서 직접 지원 유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자,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뭐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었죠. 이후 당 지도부가 뭐 총선 출마를 비롯해서 뭐 선거대책위원장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제안은 했지만 고사를 했습니다. 앞서 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선거 지원에 나서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임종석 전 실장 역시 뭐 선거 현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어제 저희가 살짝 다뤘는데 전국 종주에 들어가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전남 여수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부터 14일 동안 매일 20km에서 30km 이상을 달려서 400km 떨어진 서울에 도착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 대표는 아내의 고향인 여수에서 서울까지 국민들과 함께 만나서 응원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득권 양당 정치 세력의 비례용 꼼수 위장 정당의 비폭력 저항에 의미를 담아뜨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안 대표가 출발지를 전남 여수로 잡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안 대표가 이 여수, 호남을 출발지로 정한 건 돌아선 호남 민심을 달래겠다는 의도로 일단 뭐 풀이가 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옛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38석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바른정당과의 합당 이 과정에서 호남 민심이 등을 돌렸다는 평가가 많았죠. 자, 오늘 안 대표가 달리기를 시작한 장소가 여수에 있는 이순신 광장이라고 하는데요. 안 대표는 사직생이 떠오르는 국난 극복의 상징 장소라고 이 장소 선택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일단 선거 운동을 예전에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대선 때는 걸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마라톤을 많이 했고 이제는 좀 뛰는군요. 예, 거의 포레스트 검프와 필적하게 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 경북 이 중에 한 곳인 경북을 찾았었죠. 구미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북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 경북, 즉 특혜로 묶으면 지난 2월 25일에 대구를 찾은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아침 경북 구미에 있는 국가산업단지인 구미산업단지를 찾아서 입주 이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구미산업단지는 대규모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 대구에서 통근하는 인원이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가량인 5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 때문에 10개 업체에서 16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생산 차질을 최소화해서 공장들은 정상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문 대통령이 방문한 기업 중에는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의 품목이자 일본이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던 불화 이마드를 지난해 하반기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는 의료용 필터 설비를 이 마스크용 MB 필터 설비로 전환을 해서 또 생산을 했고 이 MB 필터를 마스크 업체에 무상 공급하기도 한 사회적 기여를 한 곳입니다. 잠깐 오늘 방문 장면을 직접 보시죠.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특유의 노란색을 제거한 보시는 것처럼 투명한 폴리이미드 필름을
세계 최초로 양산화하였습니다. 지금 뭐 가장 앞서가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계 최초고요. 네, 수출 규제 품목 폴리이미드였죠. 제가 발음을 조금 불화폴리이미드. 잘못됐습니다. 오늘 또 마침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진 이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했듯이 코로나19의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경북을 방문한 것은 이 TK 지역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대와 협력만이 코로나19 극복의 답입니다. 감염병의 공포가 클 때 고립과 단절, 각자 도생의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이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사재기 하나 없이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서로 돕고 격려하는 우리 국민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예, 이따 코로나 국내 현황을 좀 짚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오늘 정세균 총리가 해외 입국자 중에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온 사람들의 자가격리를 좀 더 강조를 했죠. 유학생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 총리가 자가격리를 위반한 입국자들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정 총리는 오늘 0시부터 입국자들에 대해서 자가격리가 웅마됐다면서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목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 조치입니다. 일탈 행위는 위치 추적 기반 통합 상황 관리 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됩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크겠지만 자가격리자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계약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사상 첫 온라인 계약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정 총리가 있었죠. 네, 이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계약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이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세균 총리는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처음 경험하는 원격 수업이라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 교육부가 각 학교에 구체적인 지침을 줘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말 나온 김에 학교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이제 계약은 좀 미뤄졌는데 일단은 9일로부터 되죠. 온라인 계약을 하는데 향후에 학교에 가더라도 정말 등교해서 가더라도 일부 학교에서는 오전반, 오후반 이런 2부제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저 어릴 적에 일부 학교에서 있었는데 조익신 반장 어릴 적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 때는 국민학교였는데요. 예. 저도 오후반, 국민학교 세대군요. 예, 오후반이어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서랍 안에다가 책을 놓고 와가지고 오전에 가서 이제 책 좀 달라고 한 적도 있고요. 예. 책상을 오전, 오후 다른 학생과 나눠 쓰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때는 출산율이 좀 높아서 이제 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고 또 인구가 도심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오전, 오후반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지방에서 예. 살아서 예. 사실 오전, 오후반을 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예. 다들 뭐 서울이나 좀 대도시에서 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최동혁 반장과 동갑이지만 예. 서울에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저희 학교가 학생 수가 많아서 저도 한 1, 2학년 때까지는 오전반, 오후반 2부제로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90년대쯤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그때까지 90년대 국민학교였긴 초중반인데도 오전, 오후반 했군요. 저는 사실 70년대부터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때도 뭐 교실에 자리가 좀 있어서 오전반, 오후반 제가 살던 도시에는 있어서 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뭐 20년 전에 있었던 오전반, 오후반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은혜 부총리가 이 오전반, 오후반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다고요? 네, 유은혜 부총리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최소 인원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있다. 그러면서 이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일주일에 2번 수업하는 방식으로 4월 말쯤 개학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좀 부분적인 등교, 출석 수업과 온라인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반, 오후반 우리 예전에 그런 유형이 될 수도 그쵸? 있죠.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2부제로도 다 안 되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과 학교 학생 수의 규모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상컨대는 좀 4월 말쯤 되면 그래도 부분적으로 등교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4월 말부터 문을 열기 시작해서 중간고사는 반드시 지필고사로 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겠다라는 말씀. 네네. 예, 중간고사는 반드시 지필고사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고3들이나 고등학교에 또 뭐 수능, 내신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출석 수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이 대학 입시와 관련된 평가는 또 수행평가로 하지 않고 기존의 지필고사 방식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유은혜 부총리가 밝혔는데요. 어제 이 온라인 개학 발표가 된 후에 특히 고3 또 중3을 중심으로 입시 반영 비율이 높은 중간고사를 이 수행평가로 대체하는 건 좀 공정성 시비가 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걸 좀 염두에 둔 대책인 듯합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온라인 개학을 할 때 이 스마트 기기가 부족하고 또 잘 다루기 힘든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유은혜 부총리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지역별 또 이 학교별 스마트 기기 보급 격차와 인터넷 통신 이용 제한 등 원활한 온라인 수업을 위한 문제 해결 그리고 이 기반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특히 초, 중등 학생의 경우에는 청소년 요금제 등 상대적으로 저가 요금제를 가입한 경우가 많아서 데이터 사용량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에 이 과기정통부는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과 협의해서 데이터 무제한으로 EBS를 비롯한 주요 교육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스마트 기기 지원에 기업들이 나선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스마트 기기 대여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전국 재고협회와 함께 3만 대, LG전자가 6천 대의 스마트 패드를 각각 기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학교와 교육청이 보유 중인 스마트 기기 약 23만 대, 교육부의 추가 보급분 5만 대,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에서 후원한 3만 6천 대 등 총 31만 6천 대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3사는 한시적으로 누구나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EBS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등이 스마트 패드를 후원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합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간과 정부가 뜻을 모아 신속히 협력 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예, 다른 정치권 소식도 보도록 하죠. 지금 이게 뭐 코로나19와 또 관련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입니다. 원래 지난해 말에 됐어야 되는데 계속 안 됐고 한미 간 그런데 코로나19 관련돼서 협력이 되면서 곧 타결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네, 뭐 협상의 진전을 이뤘고요. 이르면 오늘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오늘 발표는 없는 걸로 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타결되기에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무튼 왜 이런 관측이 나왔었냐면 최근 한미 정상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공조를 약속하는 통화를 했었잖아요. 당시 통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 장비 지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고 외교부에 따르면 그 후에 미국이 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서 이 분담금 총액을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던 겁니다. 그렇죠. 이거 도와달라고 하면서 저거는 고집부리고 이거는 인지상정상 참 있기 힘든 일이죠. 근데 결국 이제 원래 오늘 밤에 타결할 것이다라고 알려졌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은 일단 넘어갈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주한미군이 캠프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늘부터는 무급휴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한미군 내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8,500여 명 중 절반가량인 4,000명에 대해서 오늘부로 이 강제 무급휴직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들 임금이 한미 분담금 협정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인데 결국 이 무급휴직을 실시한 걸 두고 협상 타결이 아직 좀 요원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주한미군 사령관은 협상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건데 이제 우리 측에 약간 책임을 지우는 듯한 그런 입장이었다고요? 네, 로버트 에이브럼스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영상 메시지를 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급휴직은 한국인 직원 개개인의 업무 성과나 헌신 또 행동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한미 분담금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래가 된 결과다라고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These are our employees, our coworkers, our teammates. And we consider them family. Now, while this is an unfortunate situation, and we will miss them dearly, we will work to minimize the impact on our fight tonight posture despite the strenuous circumstances. We will continue to emphasize the need for an agreed upon SMA to both the ROC and U.S. governments in order to end the partial furlough. 예, 일단 타결이 곧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직원들을 무급휴직으로 내몰았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코로나19 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임박한 타결에서 협상 수단으로 쓰려는 건지 아니면 원래 원칙이 그래서 그런 건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사실은 동맹국에 취하는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방부도 유감을 표명했죠. 네, 우리 국방부는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이 연합 방위 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면서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면서 이는 미군 부대 주변 지역 경제에도 분명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협상에서 확실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확실한 정말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이틀째 100명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금은 꽤 늘고 있는데 최정익 반장이 한번 이걸 정리를 짚어해보죠. 자, 우선 뭐 오늘 0시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전날보다 101명이 증가를 해서 총 누적 확진자는 9,887명, 10,000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서울이 24명, 경기 23명 등 인천까지 더하면 수도권 내 확진자가 52명으로 오늘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전날 만민중앙교회의 집단 감염으로 7명이 추가가 확진이 됐는데 현재까지 해당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최소 39명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1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현재까지 이 병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확진자는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특히 이 의정부 성모병원 감염자 집계에서는 제외가 됐지만 인천에서는 이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간병하고 또 임종을 맞이했던 세 자매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아니었는데요. 이들이 머물렀던 곳이 앞서 확진자가 나온 8층이었다는 점에서 병원 내 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이죠.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한 뒤에 이 서울 아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이 9살 여아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료기관 내 집단 감염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고요. 일단 의정부 성모병원은 오늘 오전 병원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주말 동안 방역 작업을 마무리한 뒤에 오는 6일부터 병원을 정상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의정부 성모병원에 다녀갔던 9살 어린아이가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또 이제 아산병원에 있고요. 일단 아산병원에서는 접촉 환자들에 대해서 다
격리에 들어갔죠. 네, 우선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어린이와 접촉했던 의료진과 보호자는 다 자가격리 조치를 했고요. 예. 입원 중인 환자 43명은 이 동일 집단 격리, 즉 코호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 9살 여아는 현재 음압격리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또 서울 아산병원은 소아응급실 등 일부 공간을 폐쇄하고 확진된 이 여아의 동선을 따라서 병동 이동 제한 조치도 내렸습니다. 네, 확진 판정을 받은 9살 여자아이는 지난달 24일 두통 증세를 보였고요. 25일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한 다음 26일 서울 아산병원 소아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이튿날 입원했습니다. 이번 당일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어린이가 두통 증세를 보인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인지에 대해서 정은경 본부장은 두통은 환자가 원래 갖고 있는 기저질환의 주 증상이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인지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동안 고석순 반장이 나가고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님이 과기정통부의 신변종 감염병 대응 자문위원을 지내시고 있습니다. 도움말을 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몇 가지 좀 여쭤볼 텐데요. 먼저 이 병원 내 감염, 사실은 병원이 감염에 제일 취약하기도 하고요. 또 병원에는 어쨌든 아픈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감염이 됐을 때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병원 내 감염이 계속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방역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약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집단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어떤 예비적인 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민안심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 환자가 있을 경우 입원 시 진단 검사를 필수적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실제로 의료진 분명히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겠지만 환자 포함해서 보호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이런 조치들이 일정 부분 필요할 거다. 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면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방역의 범위를 좀 넓게 잡은 다음에 어떤 허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차단하는 이런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병원 내 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요. 최근 2주간 이 질병관리본부, 그러니까 방역대책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2주간 감염의 35%가 바로 요양병원. 또 대형 병원 이런 병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을 조심하지 않으면 코로나 종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 예, 2015년 메르스 때도 사실 병원 감염이 위험했고 이 때문에 또 사망자도 당시에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메르스 때하고는 지금도 상황이 다릅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증식 자체가 하부호흡기인가 폐 쪽에서 증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전파를 시키는 시간,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보통은 증상이 굉장히 심할 때 시킵니다. 그래서 원내 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는 다행히 지역사회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지역사회 감염에서 원내 감염으로 가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메르스 때하고는. 그렇군요. 그때는 병원 내에서 감염 집중이었고 지역으로 퍼지지 않았는데 지금 지역에서 병원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사실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감염이 전반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감염이 있어서 아픈 증상,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물론 선별진료소로도 많이 안내를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아주 다양한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상 자체가 과거 메르스 때처럼 어떤 뚜렷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 그 당시에 전파를 시키게 되면 용이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지금은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일 때도 전파력이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환자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설사가 있다 그래서 장염인가 하고 병원에 심하면 응급실에 갔는데 알고 보니 코로나였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확진자의 경우는 초기 증상으로 설사나 이런 것들이 나온 사례들이 있어서요. 그러면 제대로 대응하기가 병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특히 사스나 메르스도 유사한 증상을 보입니다. 한 20% 정도는요. 설사 증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진단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코막힘이나 냄새를 못 맡는 증상도 실제로
임상 증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다른 임상 증상 없는 경우에도.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코로나19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추가되는 확진자 숫자에 대해서 이 추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100명 내외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열흘 전쯤에 두 자릿수로 올 때 사람들이 이제 좀 꺾이나 싶었는데 다시 늘기도 하고 크게 꺾이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 정도면 지역사회에 감염이 어느 정도 많이 돼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 일일 확진자가 900명 선까지 올라갔을 때보다는 상당히 줄은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현재 당시에는 대구 신천지에서 네. 유증상자 중심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줬었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한 국내 자체 발생하고 있는 지역사회 가면 한 50명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50% 정도는 해외 유입 사례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일일 확진자 50명 정도의 수준도 상당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꽤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실제로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오프라인 개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언제든지 대규모 또는 소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 요소가 있는 수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계속 동선을 파악해서 격리하고 접촉자들을 격리하잖아요. 네네. 근데 꾸준히 지역사회에서 50명씩 또 최근에는 수도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확진자들이 아직 격리나 찾아내지 못한 감염자들이 많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요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입돼 갖고 지역 사회로 전파되는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자체 내에서 아직까지 있는 그런 감염자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소규모 또는 지금 나오는 병원 내 감염 예.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낮추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한 개인적으로는 더 지금보다는 강력한 어떤 방역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보면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 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비단 예를 들면 실제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치들, 강제령 같은가요? 예, 강력한 행정 조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해외 유입 사례까지 여기에 이제 합산을 하게 되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화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빨리 안정화시키는 게 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더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수님의 개인적 주장으로는 강력한 봉쇄를 단기간에 좀 더 하는 게 낫다. 네네. 강한 억지력을 가지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교수님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신규 확진의 요인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외에서 온 입국자들입니다. 해외 유입도 다소 늘긴 했죠. 일단 어제 하루 동안 증가한 추세를 좀 보면요. 특별 입국 절차 등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환자 7명입니다. 그리고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확인되지 않아서 통과가 됐지만 이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사람이 29명으로 그러니까 해외 유입으로 확인이 된 사례가 36건인데요. 자, 오늘부터는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이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에서부터 자택, 또 시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걸쳐 이 격리 대상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만일 이 해외 입국자가 2주간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앞서 이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격리 조치를 위반한 45명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요. 이 가운데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서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이 2차례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 그리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음압병실에 격리 조치됐음에도 의사의 허락 없이 도주한 피의자 등입니다. 경찰은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위반 행위는 중대한 불법 행위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 중에 확진자 비중,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가 확진자 중에 해외 유입 비중은 좀 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오는 사람 자체는 많이 좀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 수는 1월 첫째 주에 80만 명이었지만
3월 마지막 주에는 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90% 넘게 감소한 건데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조기에 귀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전체 입국자 가운데 우리 국민 비율이 70%를 넘고 유럽과 미국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우리 국민 비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입국자 대다수는 우리 국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부가 이제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 확진자를 줄이는 데는 좀 영향이 있겠죠. 일단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화는 도움이 일정 부분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무화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과거의 권고 조치보다는 강력한 조치는 맞고요. 그리고 이 조치를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효성은 일정 부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 입국자가 일일 평균 한 7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2주 격리를 하게 되면 10만 명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만 명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 숫자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당국의 인력이 이들을 통제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 그런 50명 정도의 수준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인력들이 실제로는 자체 발생하는 데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효성 문제에서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듣기로는 지인에게 들으니까 해외에서 최근에 입국한 지인인데요. 매일 2번씩 보건소에서 체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그걸 체크해야 될 보건소 인력들을 사실 다른 데도 지금 필요할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뭐 다들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고요. 가게들이 많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체크하는 정도는 여러 이제 인력들을 좀 더 뽑아서 그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정 부분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건 인력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방법도 알아야 되고 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현장에 투입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전문성도 떨어지고요. 일단 뭐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는 정도에도 이제 교육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그럼요.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처 능력도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 교육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 면에서도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정부가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은 입국자들의 90%, 미국과 유럽은 90%가 우리 교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명확한 해결책이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탈리아 교민 신현 반장, 이탈리아 교민들을 이제 귀국하고 싶은 교민들 희망자를 받아서 전 세계에 갔었는데 오늘 들어왔죠. 네, 오늘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출발한 1차 전세기가요.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1차 전세기엔 한 309명이 탑승했다고 하는데 공항에서 간단한 검역 절차를 거쳤고 곧바로 전용 버스를 타고 강원도 평창에 있는 임시 격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4박 5일 동안 이 코로나19의 진단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당초 이번 전세기에는 310명이 탑승을 원했었는데 밀라노 현지 공항에서 한 명이 발열 증상이 있어서 탑승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2차 전세기는 내일 새벽 1시에 로마를 출발해서 밀라노를 거쳐서 내일 오후 4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로마에서 120명 그리고 밀라노에서 91명 총 211명이 탑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탈리아가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많은 국가인데 이 전일 낮 12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5,700여 명이고 사망자는 11,500여 명으로 지금 가장 많습니다. 사망자가 제일 많죠. 로 알려진 이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인데 오늘 이 전세기를 타고 이 고국 땅을 밟은 교민들이 현지 상황을 좀 전했는데 6살 아이와 입국한 한 부부가요. 밀라노 북부에 살았는데 집에만 있어도 계속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아는 지인 어머님이 이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사망했는데 병원에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서 사흘간 시신과 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웠다. 이런 현지의 좀 급박한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치명률이 10%가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지금 신원 반장 얘기대로 들은 대로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다. 그러니까 붕괴됐다기보다는 의료 시스템이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을 환자가 넘어섰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10%를 넘는 수준으로 나온 거고요. 실제로 코로나19의 평균 치사율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 얘기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제 경증에서 중증으로 예후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기에 환자를 찾아내서 그러니까 치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뭐 특이적인 치료제는 없습니다만 이제 보존 치료라고 그래서 증상에 맞게 치료를 하는 방법들을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 치료가 들어갔을 때에는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후가 좋아지는 반면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후가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탈리아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뭐 해외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상황을 지금부터 짚어볼 텐데 아마 처음에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왜 하필 우리나라냐, 뭐가 문제냐 했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전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을 비롯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사망자 수도 중국보다 많아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매우 고통스러운 앞으로의 2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상황을 보도록 하죠. 오늘 해외 상황을 뭐 스페인, 이탈리아 다 해서요. 최종혁 반장이 정리를 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걸린 환자 수가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4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세계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인 미국은 확진자가 19만 명에 가까워졌고 3,4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이탈리아의 확진자는 10만 6천 명으로 미국 다음이지만 사망자는 12,000명을 넘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선 하루 사이 확진자가 1만 명 가까이 늘어 9만 6천 명이 됐고요. 사망자 역시 8천 명이 넘습니다. 미국의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항공사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기내에 탑승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시국에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아닙니다. 이들은요, 바로 의료진들입니다.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뉴욕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미국 전역의 의료진들에게 뉴욕으로 와달라, 도와달라라고 호소를 했었죠. 그의 요청에 이 비행기로 약 2시간 반가량 떨어진 애틀랜타 의료진들이 화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주내에서 8만 명 정도의 전직 간호사와 의사 등이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나도 또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생각으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당장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동생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습니다. CNN의 앵커 크리스 쿠오모입니다. I know you're working hard for your state, but no matter how hard you're working, there's always time to call Mom. She wants to hear from you. Just so you know. Yeah, I called Mom just not what she before I said. came on the show. It's not what By she the said. way, she said I was her favorite. Stay strong, stay for your people, and I appreciate you being here. I love you, bro. You too, brother. 뉴스 인터뷰에서조차 영락 없이 현실 형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아들을 지켜본 어머니의 심경은 어떠했을지, 또 코로나19 대응에 힘쓰는 아들과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들을 봐야 하는 지금 또 어머니의 심경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곳은 뉴욕과 인접한 펜실베니아인데요. 차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역시 또 뭐 여행을 떠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게 아니라 이 피츠버그 인근 푸드뱅크에서 비상식량을 나눠주자 이를 받기 위해 차량이 몰려든 겁니다. 아침 7시부터 줄을 섰고 또 일부는 5시간 넘게 이렇게 기다리고 나서야 식량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식량 문제, 먼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나라 역시 자가격리가 길어지면 1인 가구,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겐 이 먹는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적십자사 이렇게 취약계층을 위한 비상식량 세트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니까요. 물이 있고요. 즉석밥과 김, 기본적인 식량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보면요. 스페인의 확진자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확진자는 10만 명에 가까워졌고요.
사망자도 하루 사이에 900명이 늘어나 8,000명이 넘었습니다. 자, 스페인 정부는 이렇게 조기를 개항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자, 스페인의 의료 물자와 인력 모두 턱없이 부족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의 한 병원에는 환자들이 이렇게 병원 복도에 누워 있습니다. 그만큼 병실이 부족하다는 걸 텐데요. 병실 내에 있는 의료진의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소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어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자, 이 의료진이 착용하고 있는 건 바로 스노클링용 스쿠버 헬멧입니다. 여기에다가 의료용 필터를 부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의료진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조차 부족하고 또 이렇게까지 개조를 해서 써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의료 장비가 부족한 건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료용 마스크는 정부가 통제를 해서 지금 시민들은 구할 수 없고 의료진에게만 공급이 되고 있지만 그 역시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직 의사가 의료용 마스크와 장갑 등이 부족한 상황을 비판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총알바지라고 적은 붕대를 이마와 팔에 차고 이렇게 누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각종 의료 장비 공급을 위해 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조 3천억 원 상당의 특별 예산을 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프랑스 내 의료용 마스크 공장의 생산량을 현재보다 3배 수준으로 올리고 또 유명하죠. 타이어 기업 미슐랭과 자동차 부품 기업 포렌시아 등도 마스크 생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동을 제한하고 물리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스웨덴입니다. 자, 거리를 보면 여느 때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요. 식당이나 또 야외 공원에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저녁에는요, 술집, 바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집단 면역 방식을 택했기 때문인데요. 한 집단에서 일정 비율 이상 면역력을 갖게 되면 전체가 이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일단 스웨덴은 유연근무나 원격 근무 문화가 퍼져 있고 또 절반 이상이 1인 가구라는 점도 가족 내에 감염을 줄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물론 이 방식이 성공적일지 또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스웨덴의 방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사실 영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총리가 얘기했다가 결국은 바꿨죠.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교수님께서는 이 스웨덴의 집단 면역 실험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집단 면역 구분은 실험할 여지 없이 이론적으로 한 전 인구의 50에서 70%가 감염이 돼서 항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병원체가 소멸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러니까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집단 면역에 의한 방역 조치는 굉장히 무서운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일부 국가에서 생체 실험을 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노력도 없이 실제로는 이런 방법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해보지도 않고 마지막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우리는 스스로 하는 문화가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강제 봉쇄라는 정책을 택할 수가 없다라고 스위스 고위 관료가 얘기한 걸 스웨덴의 고위 관료가 얘기한 걸 들은 바가 있는데요. 사실 문제는 집단 면역이 될 때까지 확진자가 되고 그러면 통계적으로 치명률 때문에 사망자가 생긴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의 사례처럼 그러니까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생기는 전제 조건은 인위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마찬가지고 봉쇄도 마찬가지고 격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집단 면역의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안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실제로 얼마만큼이 감염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저는 무서운 방역 조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증으로 발전되는 환자, 물론 80% 이상이 경증이기 때문에 집에서 잘 면역력을 높여서 자연 치유가 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10% 이상이 중증으로 가면 이 환자들이 병원으로 몰리면 어차피 의료 시스템에서는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랑은 전혀 다른
그 방책이었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고요. 앞서도 이제 치명률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80만 명이 넘게 확진을 받았고 4만 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치명률이 10%를 넘었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도 5%가 넘습니다. 애초에 맨 처음에 했던 독감의 예를 들어 10배 이상 얘기했던 1% 많이 보면 2%보다 실제 치명률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독감과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높은 치사율이고요. 예.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과거 1918년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 독감 중에서는 가장 무서운 독감 중에 하나였거든요. 당시의 치사율이 우리나라 통계로는 한 2에서 3%로 잡히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추정컨대 한 10에서 20%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 독감하고 유사한 수준이고 예. 당시에 추정컨대 당시에는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은 안 남아 있습니다만 추정컨대 전 세계적으로 한 최소 5천만 명 정도는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 각국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만으로 봐서도 치명률은 5%, 전 세계 통계래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현재 무서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신 이탈리아에서는 주익신 반장 이런 네. 얘기가 있죠. 지금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었는데 현재는 증가 추세가 조금 꺾였다라는 얘기가 이탈리아 내에서도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는 의료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고등보건연구소의 브루사페로 수장은 최근 신규 확진자 곡선은 우리가 정체기에 도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예.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지 방역과 검역을 총괄하는 시민보호청의 안젤로 보렐리 청장도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의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며칠 안에 그래프의 곡선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작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지에서는 이탈리아가 취하고 있는 봉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그 봉쇄 정책의 효과는 물론 민주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방역을 앞에 놨을 때 중국 우한에서 사실 효과가 있었잖아요. 이탈리아도 그러면 지금 강력한 봉쇄를 실시한 지 제 기억으로 열흘 정도 넘었기 때문에 효과가 이제부터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의 예방 차원 또는 뭐 그 예후 차원에서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을 때 유일한 대안이 실제로는 봉쇄 격리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잘 쓰지 않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가령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어떤 방역 대책이 없을 때 이동 제한 격리 조치 봉쇄를 하듯이 예. 같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역적인 차원에서 뭐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방법이고요. 이제 예. 가능하면 이런 방법 대신은 더 현대적인 의학적인 방법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희가 31번 확진자의 경우도 봤지만 몇 명의 확진자 소수가 혹은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완전한 종식이 쉬울 거냐? 이 문제가 좀 계속 남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저희도 봤지만 끔찍한 2주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사망자가 앞으로 2주 동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확산세로 봐서는 그럴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 통제 초기 단계에서 대응이 적절치 못하면서 현재로는 보건당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일정 부분 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이런 확진자가 앞으로도 좀 한동안은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지금 앞서 이제 그래픽 봤는데 4,100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미국 내에서는 앞으로 2주 동안 저 숫자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고요. 2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건 그 뒤에, 그러니까 봉쇄 정책이 몇몇 주요 도시에서 실시된 이후로는 앞서 이제 이탈리아처럼 확진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비공식적이긴 합니다만 미국 현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사람이 감염됐는지 누가 감염됐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주에서 지금 뭐 스테이 앳 홈 오더가 내려져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택 대기령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보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알려지지 않은 감염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한동안 이 상태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주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일단 교수님은 보시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때문인지 신혜원 반장, 미국에서도 저희도 이제 처음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때 미국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 했습니다. 마스크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밀집된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가 꼭 필요하다. 근데 제가 그때 볼 때도 미국에서는 주요 언론이나 또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미국에서는 마스크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의료진 빼고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고요? 네, 사실 이 사태 초기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19를 좀 심한 독감에 비유를 하기도 했고 예. 이렇게 상황이 좀 미국 내에서도 심각해진 뒤에도 스테이 앳 홈, 집에 머무르라고는 하면서도 밖에 나갈 때 뭐 마스크를 쓰라는 식의 정부 권고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미국 내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이 사태가 장기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또 미국 그 식품의약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정부가 권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사실상 이 마스크를 전 국민이 써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은 나쁘지 않다. 사람들이 원한다면 마스크를 쓰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에 조금 뜬금없이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가서 마스크를 구하기보다는 스카프를 써라.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카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마스크는 구하지 말고 뭐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그래서 따라서 스카프를 가지고 있다면 스카프를 쓰는 것도 매우 좋을 것이다. 이렇게 스카프 대용론을 펴면서 우리가 수백만 개의 마스크를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이 마스크들은 나는 병원으로 가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예.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마스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병원이죠. 그 부분은 맞는데 사실 중국 또 우리나라, 이란, 이탈리아 할 때 미국이 좀 더 빠르게 잘 대처했다면 충분한 마스크 보유량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어서 이런 문제를 겪는 것 같습니다. 스카프가 마스크를 대용할 수 있습니까? 스카프가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예. 그러니까 비말을 직접적으로 큰 비말을 막을 수는 있지만 작은 비말에 대해서는 효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카프보다는 차라리 없으면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쓰는 게 더 낫고요. 왜냐하면 예. 지금 MB 필터 마스크 같은 경우에 전 세계 공급량을 담당한 게 70%는 중국이고 나머지 30%는 우리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타 다른 국가들에서는 MB 필터 마스크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제 발원지인 중국보다도 더 큰 확산세가 일어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예. 하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는 간과했던 부분이고 당시에 뭐 미국 대통령조차도 미국 상황에서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쓰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양 문화권의 자체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아픈 사람만 네. 쓴다라는 게 인식이 있어서 실제 아픈 사람도 마스크를 쓰면 내가 아프다 광고하는 게 돼서 오히려 꺼린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쓰지 않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쓰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안 쓰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안 쓸까라고 보듯이 반대의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말을 통해서 접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프로텍션 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어 수단이 바로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이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예. 근데 이러한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크게 확진세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교회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굳이 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쓰는 게 방역을 위해서는 무조건 낫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면 마스크더라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저희가 전 세계 확진자가 80만이 넘고 사망자도 3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제대로 검사와 그러니까 진단과 검사 또 치료 이런 곳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쪽입니다. 네. 사실 의료 시스템이 그것들을 이제 충분히 적극적으로 수행할 만한 여력이 현재 안 되고요. 예를 들어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구 대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런 데서 계속 확진이 되고 퍼진다면 전 세계가 종식되기가 쉽지가 않아서 또 하나의 이제 뇌관이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재 공식적인 집계로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1,500명 예. 정도의 확진자를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코로나19의 특성상 일단 그 발생을 했다라고 그러면 그 확산세는 감당을 못하는 수준이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구가 많은 인도 같은 데에서 아직까지 1,500명 수준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확진자가 나온 뒤로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 저는 예. 이 공식적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에 의구심이 있고요. 현재 진단 검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확진자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서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아프리카조차도 뭐 작게는 수십 명에서 국가별로 한 수백 명 수준의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데 예.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충분치 않은 나라에서 지금 제대로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지역 사회에 코로나19의 감염자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고 한두 달 뭐 지나면 훨씬 더 비극적인 상황으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스웨덴과 같은 경우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예. 면역이 형성돼야지만 멈출 수 있는. 왜냐하면 이렇다 할 통제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도 굉장히 낙후돼 있고 이런 인구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지금 스웨덴에서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하나를 또 최정혁 반장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 일본이 확진자가 지금 상당히 늘었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자, NHK 집계에 따르면요, 조금 전 오후 5시 기준으로 이 도쿄도에서 새롭게 발생한 확진자 66명을 포함해서 오늘만 이 112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자, 이로써 일본 내에서만 감염이 확인된 확진자가 2,3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관련자가 이 700여 명인데요. 그러니까 예. 더하면 3,000명이 지금 넘은 수치고요. 이 그러니까 광역 지역별로는 도쿄도가 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580여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뭐 도쿄를 봉쇄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관련해서는 아베 총리가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시 봉쇄는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뭐 국민들의 또 기본권을 제한해서 뭐 이동을 금지하는 등의 이 긴급 사태를 선언하느냐라는 데 대해서도 현 시점에서는 이 선언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만일 도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 밀집이 뭐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감염자가 늘어날 경우에 뭐 의료 인력이나 시설이 충분하냐라는 뭐 질문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가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해서 이 다양한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도쿄올림픽 때 이 경비 요원이 모일 예정이었던 전국 경찰관의 숙박 시설을 뭐 의료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일본은 왜 확진자가 적을까라는 게 미국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미스테리였는데 올림픽이 취소된 뒤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감염자가 적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검사가 적었던 거고 이 얘기는 전 세계에서 비슷하게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이는 감염자의 숫자가 아니라 사실은 검사의 숫자일 뿐이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가 코로나19로 숨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타워즈 속편 3부작에 출연했던 배우 앤드류 잭이 사망했습니다. 잭의 대변인에 따르면 오늘 오전 영국 런던 외곽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영국 출신인 잭은 스타워즈뿐만 아니라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에 출연했던 배우들에게 영어 억양을 알려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예, 국내 연예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가수 겸 배우 김재중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본인의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받은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생활한 저의 부주의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저로 인해 또 감염됐을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만우절,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김재중 씨가 다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만우절 농담을 했다. 만우절 농담이기는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다면서 나를 지키는 일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로 인해서 이 글로 인해 받을 처벌이 있다면 달게 받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무리 오늘 만우절이라고 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4만 명이 숨진 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 중대본에서도요. 오늘 날짜를 의식한 듯 만우절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엄중한 시기다. 이 장난 전화나 뭐 잘못된 정보를 수용할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중대본 관계자는 이 김재중 씨에 대해서 이 허위사실 유포가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뭐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는 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걸 만우절 농담으로 사용한 건 뭐 지나쳐 보이는 게 뭐 지나쳐 보이고요. 예. 현행법상 가짜뉴스는 처벌 대상이긴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또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을 유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특히 이제 치료제 개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완치된 사람, 그러니까 앓고 난 사람들의 혈장에서 이 치료용을 뽑아서, 그러니까 항체를 뽑아서 한다는데 미국에서 이것도 지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완치자의 회복기 혈장을 치료용으로 활용하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혈장을 이용한 치료는 메르스 때도 썼던 방법인데요. 당장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사시를 대비한 치료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아시다시피 특정 질환에 걸리면 항체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완치자의 혈장을 다른 환자에게 수혈해서 저항력을 갖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다만 의학계에선 혈장 치료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일단 중증 환자를 위한 최후의 수단 중 하나로 판단을 하고 관련 지침을 준비하겠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재난극복위원장도 오늘 한 제약회사를 찾은 자리에서 완치자 혈장을 활용한 치료가 상용화가 하반기 내에 가능할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놨다면서 관련 규제를 철폐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거 짧게 하나만 시간이 다 돼서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혈장을 이용한 치료제는 양이 적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 양이 적고요. 일단 혈장에 의한 치료법도 임상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 용량이나 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용량을 투여하게 되면 그거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 사스 때도 초기에만 효능이 제한적으로 있었지 일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중증일 때는 효과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2015년 우리나라 때도 효능이 없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정치베이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같은 시각 다시 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